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해양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장세현입니다. 오늘 지영민과 함께하는 기초과학 9번째 이야기로 해양과학 및 해양생물 자원의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바다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바다에 있는 생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자 이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일단 해양과학하면 해양이 바다죠. 그래서 이 바다라는 부분이 다들 아시다시피 그리고 짐작하셨다시피 우리 지구의 71%가량의 지표가 전부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대륙은 사실 30%도 되지 않는 그런 작은 부분인데 이 바다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많이 이 그림을 항상 많이 가지고 오거든요. 아마 예측하시다시피 여기에서 하나는 우리 지구에서 바다의 지표, 그러니까 저질 그의 형태가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는 비율을 나타낸 거고요. 나머지 두 개 같은 경우는 달과 그리고 가까이 있는 행성 화성이거든요.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보시면 네, 보시는 것처럼 지구의 바다의 그 해저 지형은 약 5%밖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반면에 달이라든지 화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부 다 전체를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구글 어스 혹은 구글 마스 같은 곳에 가보면 화성의 지표는 실제 이렇게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에 비해서 바다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죠. 근데 화성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리가 탐사를 천천히 할 수 있을지라도 지구는 우리가 당장에 처한 여러 가지 문제나 부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빠르게 급격하게 이해를 해야 하는 대상이 지구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바다라는 측면에서 바다의 중요성을 먼저 강조를 드리고 발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해양과학이라고 하면은 해양학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오ceanography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바다,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해하는 것을 해양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럼 해양을 연구를 해야 하냐라는 부분들을 몇 가지를 가지고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절대적인 큰 사이즈, 큰 크기가 있겠고 바다에 있는 생물 다양성, 바이오디버시티가 매우 다양한 부분들, 그러나 많이 모르고 있죠. 또한 바다에서 있는 여러 가지 천연 자원부터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까지 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또 바다가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많이들 들어보시죠. 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를 조절하고 관여하는 가장 중요한 또 그 곳 중에 하나가 이 해양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주로 많이들 이제 포커싱하고 있는 뭐 낚시나 뭐 이동 수단이 되는 그 공간이 되겠고 또 여름철 휴가 등을 보내는 것도 이 바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해양학이라는 과목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또 이제 첨단적인 과목이라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게 이 해양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학문을 다 알아야 돼요. 이게 융합 학문이거든요. 여기 한번 예를 들어서 봐볼까요? 해양, 바다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 바다의 구조를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지질학을 알아야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 기후라든지 그런 기상 현상을 알기 위해서는 지오그래피, 지리학도 알아야겠고 바다에 있는 생물을 연구할 때 생물만 딱 놓고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다에 있는 그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 환경이라는 부분은 화학적인 부분도 되겠고,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그 해수의 어떤 염분의 농도가 될 수도 있겠고,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녹아있는 화학 성분들, 영양염분들의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또 그 생물들이 살아가기 위하거나 그 분포를 결정하는 해류 등등의 다양한 물리적인 특성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조력,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의 그 차이를 야기시키는 그 기조력의 기반은 이제 또 알기 위해서는 달과 어떤 여러 가지 행성, 위성들의 그런 천문학적인 그런 관계까지도 이해를 해야 하는 게 해양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거북이를 연구한다고 하면은 이 거북이를 연구할 때 거북이의 단순히 그 어떤 부분만을 바다에서 놓을 수 없고요. 이 거북이의 분포를 예상을 할 때 방금 설명했던 화학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 해류적인 부분들 뿐만 아니라 거북이의 잠재적 먹이가 될 수 있는 그 먹이들이 어떤 해양학적인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냐 등등 같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종합돼서 결국에 이 거북이의 분포라든지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양과학, 특히 해양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 몇 가지를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쭉 하는 방식으로 오늘 이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먼저는 해양 같은 경우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이는 뭐 태풍, 사이클론 뭐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시작이 되는 많은 기온이 그 바다에 있는 수증기로부터 그 에너지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바다를 알아야 이런 재해에 대한 예방 등등도 진행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기후라고 하면은 날씨와 기후의 차이 알죠? 날씨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날 그 대기의 상태를 날씨라고 한다면 이 기후 같은 경우는 그날의 날씨가 쭉 쌓여가지고 그 1년 동안 혹은 거기 고유한 그런 어떤 계절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기후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많이들 얘기를 하죠. 이 열대 기후다 혹은 뭐 온대 기후다 그런 말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기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바다에 의해서 중요한 부분인 게 이 바다라는 곳이 이 물인데 물이 가지고 머물고 있을 수 있는 비열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 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바다에 있는 이 물들이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지금의 이렇게 표현되는 각각의 기후, 열대기후, 온대기후, 뭐 극기후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형성이 될 수 있는 기반이 이 해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후 변화라는 아이콘 중에서 또 지구 온난화가 가장 이슈가 되고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구 온난화 하면은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중에 하나가 북극의 빙하가 되겠죠. 지금 보이고 있는 사진이 1978년부터 여기 보시면은 11월 달에 매해 그 빙하의 높이를 이렇게 표시를 한 건데요. 1978년도 이렇게 하였던 부분이 각각 연수가 지나면서 이렇게 빙하가 녹고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보이죠. 그리고 심지어 2020년 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 빙하가 이렇게 뚫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기후의 변화의 아이콘인데 이거를 가지고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기로 그 극지에 있는 그 생물들 어떤 뭐 가장 많이들 알려져 있는 북극 곰이 뭐 행복했는데 이 곰이 이제 삐쭉 마른다든지 단순히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이 이제 우리의 실질적인 인간의 삶과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예를 들 수 있는 부분이 연령순환이라는 부분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바다에 보면은 이렇게 바다 전체를 전 지구적으로 북극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를 대양을 순환하는 이런 순환이 연렴순환이라고 있는데요. 이 순환 같은 경우 바다의 밀도, 그러니까 염분과 그리고 수온, 바다의 온도가 바다의 밀도를 결정하는데 이 염분과 수온의 어떤 그 작용으로 인해서 물이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순환을 하면서 열들을 고루고루 퍼뜨려 주면서 바다의 그 전체적인 지구의 그 기후를 만들어 주는데요. 보시면 여기 빨간색 같은 부분은 이제 지구 바다 표면으로 이렇게 흐르는 해류를 말하겠고요. 순환을 말하겠고 그리고 저기 북아메리카, 그린란드 이 앞부분에서는 이 표층에 있는 물이 심층으로 가라앉아요. 가라앉아가지고 이 파란색 부분으로 된 이쪽으로 물이 가라앉아가지고 심해 1000m, 2000m 깊이에서 이렇게 쭉 따라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남극을 돌다가 북부양으로 혹은 태평양으로 이렇게 심해에서 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북아메리카에서 가라앉은 물이 심해를 따라서 돌았다가 여기 북태평양 위에 올라오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약 한 200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했을 때 그때 당시에 가라앉았던 물이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서 북태평양에서 올라오는 물인데 이 물들이 이렇게 흐르면서 에너지를 고루고루 전달을 해주는데 근데 예를 들어 그 북극에서 빙하가 녹고 기후변화로 문제가 생기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여기에서 밀도가 높은 물들이 가라앉아야 하는데 그 빙하가 녹게 되면 빙하에 있는 물 같은 경우는 빙하는 염분이 없는 물이죠. 그 염분이 없는 물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염분이, 이 근처의 염분이 낮아지겠고, 그 다음에 온도가 높아지는 물 때문에 물의 밀도가 가벼워져요. 가벼워져서 여기서 더 이상 가라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쭉 컨베이어 벨트처럼 이 흐르는 이 흐름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약해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약해지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영화 투모로우 보신 적 있나요? 투모로우. 네, 보신 분들 끄덕거리시는데, 이게 말 그대로 영화에서 보시면은 그 극지부터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기후의 그 온도가, 내면, 고루 전달되지 못하면서 극지는 더욱더 차가워지고 하면서부터 점점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현상인데, 이 투모로우 같은 경우도 실제 이런 연렴순환에 기반한 과학적인 영화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기후변화가 단순히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현상들과 연계된 문제들로 실제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안 좋은 부분들도 있는데 분명히 또 다르게 그 얻을 수 있는 이점들도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면은 이제 북극이 빙하로 둘러싸이는데 이 북극항이 열리게 되면 얻게 되는 이점이 있겠죠. 기존에 우리나라 부산에서 저기 유럽의 네덜란드로 물류를 이동시킬 때 이렇게 동남아시아 말라카 해협을 쭉 통해 수에즈 운하까지 통해 가지고 약 22,000km의 긴 항해를 40일 정도를 걸려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근데 이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면은 이렇게 북극을 통해서 가면은 거리가 단축됩니다. 15,000km 가량이라고 하고 40일 걸렸던 게 한 30일 정도로 또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얻게 될 수 있는 이점들도 이제 해양학을 이해를 함으로써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지를 연구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또 이제 아라오노라고 그 북극에 가가지고 북극의 많은 환경들을 연구를 하고 또 이렇게 빙하를 깨면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빙하호가 있는데, 이 아라온호를 가지고 실제로 북극이나 남극에서 또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양 같은 경우 기후변화로 해저면이, 해면이 높아지면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또 문제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북극의 빙하가 높게 될 경우에 해수면이 상승한다라는 질문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질문을 물어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상승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북극의 빙하 같은 경우 녹으면 상승을 할까요, 해수면이? 앞에 지금 해양학과 학생들이 있는데 알 수 있을까요? 네, 북극의 빙하 같은 경우 높게 되면은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북극 빙하 같은 경우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대륙 위에 쌓여 있는 얼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아메리카노 먹으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에 얼음이 녹는다고 잔에서 넘치진 않죠. 근데 반면에 남극 대륙이나 혹은 그린란드 같은 대륙 위에 있는 얼음 같은 경우는 녹으면 이게 그대로 육지로 그 바다로 디스차징 되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을 야기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상식인데 한번 이런 부분들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해수면 상승의 원인이라고 하면 빙하, 특히 가장 큰 빙하라고 하면은 북극 제외하고 남극이랑 그린란드가 있겠고요. 그리고 온도가 상승하면서 해수면이 열이 팽창하면서 또 해수면이 상승하는 그런 것을 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2014년도에 과거의 그 기후변화 정보관 패널인 IPCC에서 발표하기로는 연평균 해수면 상승 속도가 3.2mm 정도라고 했는데 계속 새롭게 이렇게 발표할 때마다 해수면 상승 속도는 더욱더 가팔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평균이고 국지적으로 뭐 우리나라 제주도 앞바다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연평균 한 6mm까지도 더 상승을 하거든요. 이게 6mm라고 하면 작은 것 같지만 10년을 놓으면 6cm죠. 6cm라고 하면 또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녹는 빙하로 인해서 그린란드에서 2019년도 한 해 동안 그 바다로 빙하가 녹아서 유입된 물의 양이 5,300억 톤인데 크게 감이 안 오시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거 한 해 동안 녹은 양을 통해 가지고 지구 전체 해수면이 영구적으로 1.5mm가 상승을 할 정도로 야기를 시킨 정도입니다. 조금 더 다르게 보자면 지난달 주말, 그러니까 2022년 7월 달 주말 3일 동안
여러분들 뭐 하고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7월 22일가량 그때 주말 3일 동안 그린란드 빙하, 커다란 빙하가 녹아가지고 바다로 유입된 물의 양이 180억 톤이래요. 이 정도면 어떤 정도의 규모일까요? 그 3일 동안 넣었던 부분인데 이 정도가 녹은 물의 양이 우리나라 남한의 3분의 2 면적을 30cm 깊이를 침수시킬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가속되고 있고 그린란드 빙하가 극단적으로 모두 녹을 시에는 지구 전체 해수면의 7.5m를 상승시킨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계산 결과값이 있는데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속도로 현재 그 sea 레벨이 증가하는 걸로 봐서 2100년도에 해안 침수 지역이 영구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2100년도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지금 올해 여름에도 서울에서도 물난리 난 거 아시죠? 마찬가지로 해수면이 5cm, 뭐 6cm 이렇게 10년 후에 2030년에 봤을 때 그린피스에서 예측하기로 우리나라 매년 국토의 5% 이상이 항상 이렇게 물에 잠긴다고 합니다. 물에 항상 이렇게 잠기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는 영토 아닐까요? 사실 평상시에 1년 내내 잠겨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이 세대의 이 효과들이 이런 영향들이 다 발휘가 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바다 같은 경우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이 해양의 환경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실제로 많이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기존에 썼던 화석 연료, 뭐 전부 다 기후변화 다 이렇게 서로서로 맞물려가지고 연관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같은 다양한 종류들을 또 바다에서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바닷속 깊은데 태평양 2000m, 3000m 저 심해저에는 이런 매우 가치 있는 자원들이 널려 있습니다. 근데 이거 채굴을 할 수 있는 그 기술적인 경제성이 안 나와가지고 채굴을 못 하고 있는데 이 망간 단계 같은 경우 첨단 산업에 사용되는 뭐 니켈, 뭐 구리, 코발트, 망간 같은 게 다 포함되어 있는 이런 자원인데 이런 자원도 바다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를 조금 자세히 하나씩 보자면은 이 조력 발전이란 부분들은 해양의 어떤 환경을 이해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이 조력 발전? 말 그대로 조력,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 그 기조력에 의한 차이거든요. 조수간만의 차, 물이 밀물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들어온 물을 가둬두고 그리고 썰물로 나갔을 때 물이 빼면 이 높이차가 생기죠. 이 높이차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인데 우리나라 시아오에 있는 이 조력발전소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류 발전 같은 경우는 울tur목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조류가 강하게 흐르는 부분에 그 조류의 힘을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을 할 수도 있겠고,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새로운 방법, 파력, 그러니까 파도가 치는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파도가 이렇게 이 공간된 크로즈 시스템에서 이렇게 치게 되면은 이 공기를 밀어내서 이 공기압을 통해가지고 터빈을 돌려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런 방법도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수의 온도차, 전부 다 이 바다의 특성을 이해를 함으로써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바다의 해수의 표면은 이제 태양열을 바로 받기 때문에 온도가 상대적으로 따뜻하죠. 반면에 저 깊은 심해 바다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3도, 4도 이렇게 차가운 심해거든요. 이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그러면은 그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의 온도차를 가지고 또 이제 그 에너지를 만들어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해상에서 풍력이나 어떤 태양광 발전을 하기에도 어떤 막힌 공간이 없기 때문에 뚫려 있는 넓은 그 공간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에너지 발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바다의 가치가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같은 경우 또 이제 기후변화와 또 관련이 있겠다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화석연료도 많이 사용하고 여러 가지 인간들이 배출하는 그 이산화탄소가 많다 보니까 그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이렇게 이제 노출이 되고 있는데 이 대기 중에 있는 CO2 탄소가 어떻게 이게 흘러가냐면 대기에 많이 노출되면 이게 사실 다 바다로 이렇게 바다가 흡수를 해줘요. 바다가 흡수를 해가지고 바다에서 이 이산화탄소를 잡을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대기에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의 1000배, 10,000배 이상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 CO2, 이산화탄소 기후 변화를 그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이 바다가 가지고 있어요. 바다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탄소가
이렇게 쭉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순환을 하는데 거기에서 바다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 탄소 순환에서 바다에서 어떤 생물에 의해 가지고 탄소가 고정되고 이 탄소가 이동되고 이 탄소가 어떻게 또 사라지는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지 이런 연구도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 관련해 가지고 갯벌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갯벌이죠. 여러분들은 갯벌 많이들 익숙하시고 또 많이 놀러 가봤고 그렇죠. 네, 여기는 순천만이고요. 근데 이 갯벌의 가치가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갯벌의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커다란 갯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없고요. 다시 돌려서 말해서 우리나라의 서해, 남해에 있는 이 갯벌이 전 세계적으로 5대 갯벌을 고르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에 속할 정도로 우리나라 갯벌이 질적으로 혹은 그 크기적으로도 어마어마한 갯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갯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서해안에 한 80% 이상이 이렇게 분포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남해안에 이렇게 분포가 돼 있죠. 근데 이 갯벌에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2000년도 혹은 20세기 같은 경우는 이 갯벌의 가치를 잘 몰랐어가지고 쌀이나 여러 가지 곡물을 생산하기 위한 그 토지 부족으로 인해서 갯벌을 그러니까 갯벌을 육지처럼 매립시켜가지고 간척하는 사업이 매우 활발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만 봐도 이 갯벌의 가치가 간척지보다 훨씬 더 간척을 통해서 미국을 생산하는 가치보다 훨씬 더 크다는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들 증명하려고 했지만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심리적 기능, 정화 기능, 조금은 추상적이죠. 추상적으로 아마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제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 갯벌의 가치를 이제 실제로 측정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2050년 탄소 중립 이런 단어 많이 들어봤죠. 지금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을 해가지고 지구가 온난화되니까 인간이 배출시키는 탄소만큼 탄소를 또 흡수하는 어떤 거를 기작을 통해 가지고 배출과 흡수를 딱 0으로 중립으로 만들겠다라는 부분이 탄소 중립인데 이걸 통해 가지고 각 국에서도 협의를 하고 뭐 기업 여러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노력을 가하고 있죠. 근데 이런 제도와 맞물려 가지고 더욱더 이슈를 받는 부분이 탄소 배출권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구 온난화를 유발시키는 온실가스를 합리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근데 이 권리가 이제 다 규정이 있어요. 기업마다 의무적으로 배출을 할 수 있는 그 할당량을 딱 정해놓거든요. 정해둬서 어떤 A 기업에서 1년에 배출할 수 있는 양이 1000인데, 뭐 900을 배출했어요. 그럼 100이 남죠. 그 남은 100을 다른 기업에 돈 주고 팔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을 할 수 있겠죠. 반대로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할 경우엔 이걸 사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탄소 배출권에 경제적인 가치가 붙고 그 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경제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서 발생한 이런 경제적인 원리 때문에 이제 이 갯벌의 가치가 제가 증가한다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탄소가 영어로 카본이죠. 이 카본을 조금 세부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색깔로 분류를 했는데 블루 카본이라고 하면 바다가 무슨 색이죠? 파란색이죠. 그래서 블루 카본이라고 표시했는데 블루 카본 같은 경우는 이제 긍정적인 카본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서식하는 생물들이 어떤 흡수작용을 통해 가지고 흡수시키는 탄소를 블루 카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육지는 어떨까요? 육지에 있는 탄소는 뭐라고 할까요? 무슨 카본이라고 할까요? 네, 그린 카본이라고 합니다. 육지 그 잎 색깔을 생각하면 되겠고 반면에 화석연료 같은 경우는 블랙 카본, 그거는 안 좋은 카본이겠죠. 네, 어쨌든 이 블루 카본이라고 해가지고 이 바닷가에서 생물을 통해서 흡수하는 이 탄소를 이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생물은 어, 어떤 단위 면적당 얼마만큼의 탄소를 흡수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정량화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러면 IPCC나 이런 국제 간의 협약 기구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만큼 그 흡수시킬 수 있는 생물이나 습지를 조성을 하게 됨으로써 국가 간의 그 협약에서 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효과를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현재까지 인정받은 그 블루카본의 대상이 세 가지 정도 있거든요. 뭐 망그로브 숲이 있겠고, 근데 망그로브 숲은 열대 지역에 많이 분포하니까 우리나라랑 좀 무관하죠, 아직은. 네, 그리고 뭐 잘피림이 있겠고, 또 하나는 염생 습지가 있습니다.
아마 염생 습지가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그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 부분이겠는데 염생 습지라고 하니까 좀 와 닿으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갯벌 지역 혹은 순천만 같은 그런 만에 보면은 그 염분을 먹고도 살 수 있는 이런 생물들로 인해 가지고 식물들로 인해 가지고 조성된 이런 습지를 염생 습지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는 잘피림이 되겠고 여기는 맹그로브가 되겠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갯벌 자체로도 그 탄소 흡수 능력이 있겠지만 갯벌에 이제 이렇게 습지를 조성하는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그 탄소를 제거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갯벌의 가치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조금 더 그 해양에서 생물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생물적인 부분으로. 그러면 이제 해양에 있는 생물이 다양하다는 부분들은 여러분 아마 생각은 해봤을 텐데 어떤 식으로 다양하는지에 나가기 앞서서 일단은 또 이 부분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산소 같은 경우 육상에 있는 나무를 통해서 산소가 많이 배출되는 부분이 맞죠. 그렇지만 또 실제로 바다에서 식물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하면서 내뿜는 산소가 육상보다 동일하거나 혹은 더 많다고들 과학자들이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 바다의 생태계에서 생물들은 중요하겠고요. 1차 생산량도 마찬가지인 개념이겠고, 이 바다 같은 경우는 육지에 비해서 지금 여기 보실래요? 이렇게 너무나 다양한 환경들이 많아요. 보면은 이렇게 강물과 바닷물이 합쳐지는 이런 조간대 같은 경우는 염분의 차이가 급격하게 변하는 이런 경우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갯벌 환경도 있겠고, 저기 심해 깊은 곳에서는 태양빛이 도달하지 않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생물이 일차적으로 뭔가 그 합성을 할 때 빛을 가지고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고 화학 물질을 통해서 합성하는 그런 신기한 경우도 이 심해 생태계에는 또 있다는 게 있죠. 그렇죠. 이처럼 너무나 다양한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다양한 환경에 맞춰 가지고 다양한 생물들, 특이한 생물들이 육지에 비해서 바다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거를 지금 표시해주는 이 자료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냐면, 여러분 그 생물을 종, 속, 과목, 강문, 계 이렇게 분류해서 보는 거 아시죠? 그래서 종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까운 생물, 그러니까 같은 속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종이라고 하면 서로 그래서 상당히 비슷하겠죠. 근데 그거에 반해서 종속, 과목, 강문, 문 정도 파일럼 수준으로 가게 되면 이 파일럼 수준으로 가게 되면은 이 하나의 파일럼과 옆에 파일럼에 있는 생물이 완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을 약 30여 개의 파일럼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 말은 각각 파일럼에 있는 생물들이 정말 완전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보시면은 여기 자주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육지에 있는 생물들,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생물들을 다 이제 이렇게 파일럼 수준에서 분류를 해봐도 한 30여 개의 파일럼 중에서 한 10여 개 조금 더에 불과한 반면에 이 바다에 있는 생물들은 거의 대부분 모든 파일럼에 속해 있을 정도로 바다에 있는 생물들의 그 다양성이 정말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바다에 있는 생물들에서 새로운 어떤 물질들을 찾아가지고 어떤 그 의약품으로도 쓰고 다양한 뭐 생리 활성 물질들, 보조제 등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이제는 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의 바다를 생각했으면 그냥 단순히 그 우리 뭐 어류 이런 수산업 정도만 생각을 했었다면 이제는 이 바다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을 가지고 이 생물들로부터 유용한 물질들을 찾고 개발하는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바다 속에서 이런 물질들을 찾는 게 마치 보물찾기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다 이렇게 곳곳에 있는데 다 숨겨져 있는 거를 하나하나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을 한 거를 가지고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유용할까 이렇게 탐구를 하는 부분들이라서 보물찾기와도 같은 부분인데 또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흥미롭고 또 다양한 그런 그 잠재력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해양 생물 자원 챕터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인류가 많은 어떤 자원을 육지에서 얻으려고 노력을 해 왔었죠. 그래서 그동안 탐색 대상은 주로 육상 자원에 이렇게 치중이 돼 있었는데
근데 더 이상 뭐 많은 종들, 더 이상 뭐 크게 탐구할 종들이 없을 정도로 많은 종들이 이미 탐구가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시각을 바다로 돌리고 있습니다. 해양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양에 알려져 있는 종도 사실 과학자마다 다르지만 한 알려져 있는 전체 종의 100% 중에서 한 10%가량만이 알려져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나마 알려져 있는 10% 종들의 어떤 생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도 연구된 부분은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이 바다에 있는 생물 자원을 통해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치들에 초점이 점점 더 맞춰지고 있죠. 근데 그럼 이 바다에 있는 생물들과 육상에 있는 생물들의 어떤 차이가 있겠죠? 이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육상은 어떤가요? 그 육지에 있는 생물들 같은 경우는 중력의 영향을 받죠.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코끼리가 서 있으려면은 중력의 어떤 대치되는 딱 힘으로 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골격이라든지 뼈대가 튼튼하게 발달이 돼야겠죠. 반면에 생각하면 바다는 어떨까요? 바다는 물로 있으니까 물이 있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사실 많이 안 받죠. 부력이라든지 다른 부분 때문에 그게 상쇄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있는 생물들은 여기 보시면 중력에 거슬려 가지고 자기 몸을 지탱할 골격이나 그런 구조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탄수화물 같은 에너지 저장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로 바다에 있는 생물들을 보면은 그 구성 성분들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서 단백질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가장 높아요. 이거를 인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탄수화물 많은 생물이 조금 더 뭔가 여러분 건강식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끌리세요? 아니면 단백질이 끌리세요? 단백질이겠죠. 네, 이런 생물이 되겠고 또 하나 이제 그 환경적인 특성에 따라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보면은 바다는 육지에 보면 이렇게 나무 뒤에 숨을 수도 있고 바위 뒤에 숨을 수도 있는데 삼면이 어떤 그 적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기작이 없는 뚫려 있는 공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를 보호를 하냐면 음, 그 다양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화학적인 물질들, 2차 대사 산물들, 예를 들면 여기에 뭐 독도 있겠고 이런 산물들을 정말 다양한 물질들을 자기 보호 수단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호 수단, 이런 대사 산물들이 또 다른 부분으로 생각하자면 인류에게는 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특성들이 있는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기반을 해서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다양하기도 하고 다양한 물질들도 있고 동시에 탐구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더 많이 알아가야 할 대상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 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생물이 바다에 있는 그 먹이 피라미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은 어, 그 하위 단계부터 볼게요. 하위 단계 같은 경우는 그 에너지를 태양빛 에너지를 가지고 1차 생산, 그러니까 에너지를 고정시켜주는 대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같은 경우는 미세조류라고 해가지고 사실 플랑크톤 말이에요. 플랑크톤인데 작은 조류 그 플랑크톤을 미세조류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은 해조류가 있겠습니다. 해조류 같은 경우는 그 마치 식물처럼 바다 저질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사는 그런 거대 조류, 해조류를 말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생물들이 1차 생산을 진행을 하는데 양쪽으로 비교하면 이 해조류 같은 경우는 바다 저질에 있으니까 어쨌든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니까 빛이 도달을 해야 할 수 있을 정도의 얕은 물에만 살겠죠. 반면에 이 플랑크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대양에 다 분포를 하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는 양적으로 보면 이 미세조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이 생물 자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플랑크톤을 굳이 미세조류, 해조류로 나눴습니다. 뒤에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1차 생산이 된 부분을 다른 여기 zooplankton, 동물 플랑크톤이 1차로 소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위에 있는 어류나 다른 뭐 무척추 혹은 이제 척추동물까지 쭉 이렇게 섭식을 하면서 올라가는 이런 먹이망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바다 생물 같은 경우를 보면은 보기 위해서 먼저 이제 바다를 조금 이해를 해볼 텐데 미세조류부터 갈게요. 미세조류를 이해하기 위해서 바다를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색깔이 어떻죠? 이렇게 파란 색깔이죠. 이런 파란 색깔이 띄는 이유는 빛이 보면 이렇게 파장이 있는데 물에 이제 부딪힐 때 파장이 긴 거,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색 이런 파장들은
보면 흡수가 잘 안 되지만, 흡수가 잘 되죠. 잘 되지만, 반면에 이제 다른 색빛들, 이렇게 파장이 짧은 쪽들은 다 산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색깔이 이런 파란색인데 평상시 바다는. 그런데 이런 바다가 색깔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죠.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현상을 뭐 적조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고, 또 강에서 변하는 현상은 흔히 또 녹조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렇게 색깔이 다양하게 변하는데, 이렇게 변하는 색깔의 기반이 플랑크톤이겠죠. 식물 플랑크톤 미세조류. 그 미세조류가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색소체가 있어야겠죠. 근데 그 가지고 있는 색소체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생물이 적조를 일으켰냐에 따라서 이런 주황색 혹은 뭐 녹조가 일으켰으면 녹색이 띌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약간 피 같은 색깔, 이런 색깔도 띌 수가 있는데, 이런 색소체를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미세조류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자원화하는 부분부터 먼저 볼까요? 색소체. 그래서 미세조류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종들이 있는데, 이 중에 몇 가지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클로렐라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죠? 네네. 클로렐라나 스피룰리나, 뭐 요즘 가끔씩 이제 헤마토코커스 이런 것도 많이들 언론에도 뉴스에도 나오는데, 이게 다양한 미세조류들 중에서 이제 특히 각각의 종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색소체가 정말로 건강에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색소체를 가지고 있는 종들이 이제 건강 보조제로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 어떤 걸 볼까요? 뭐 두나리엘라 같은 경우는 베타카로틴이라는 그런 색소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색깔을 보면 당근 생각하시면 베타카로틴 빨간 그 주황색 아시죠? 이런 주황색을 실제로 띠고요. 헤마토코코스라는 경우는 이 아스타잔틴이라는 색소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상당히 비싼 킬로그램당 수백만 원을 호가할 수도 있는 이런 물질들을 가지고 있는 생물들이 있어요. 이런 각각의 식물 플랑크톤의 색소체를 그래서 활용을 해서 건강 보조제화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요즘 보면 많이 있지만, 또 해외 어떤 경우를 가면은 마트에 이렇게 클로렐라 주스 이런 것도 많이 팔아요. 우리나라도 클로렐라 건강 보조제 이런 것들은 많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점점 더 이런 미세 조류를 가지고 활용되는 부분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잠깐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가지고 가자면, 그 육상에서 생산되는 쌀, 뭐 계란, 우유 같은 경우 단백질의 양이 이렇게 작지만, 이 미세조류, 바다의 미세조류 같은 게 상당히 높죠. 반면에 지방 같은 부분은 상당히 낮지만, 이 계란 같은 경우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지방이 높은 이런 특성들이 있죠. 그렇지만 이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육상에 있는 생물들에 비해서 단세포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증식 속도도 상당히 빠르고, 기타 그 외에도 다양한 미량 영양소들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강 보조의 기능으로서 활용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클로렐라나 이런 뭐 스피룰리나 이런 미세 조류들을 과거 역사에서 봤더니, 과거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차들은 중앙에 있는 아프리카 중앙에 있는 호수 근처에서 이제 이 부족들이 이렇게 미세조류, 스피룰리나 담수 미세조류를 가지고 예전부터 이렇게 마치 곡물 수확하듯이 걸러가지고 이거를 이제 말려서 경화시켜서 이렇게 시장통에 가면은 이런 스피룰리나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 멕시코 같은 아즈텍 이런 벽화를 봐도 이렇게 그 미세 조류를 수확하는 이런 부분들이 벽화에도 남아 있을 정도로 이전부터 알고 있었죠. 이런 생물들의 그런 좋은 부분들을. 그래서 이 생물들이 아미노산 성분 단백질 중에서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꼭 섭취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인간이 스스로 합성할 수 없는 그런 생물들이, 그런 아미노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세조를 통해 가지고 그 에너지를 또 그 아미노산들을 또 공급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 외에도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유글레나라는 미세조류, 이게 보시면 이렇게 생겨 있는 이 유글레나라는 이 생물에 가지고 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또 매우 유용하거든요. 이런 거는 항암 효과 등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생물들을 가지고 이제 그 기업화 돼가지고 일본이나 그런 경우에는 이런 유글레나만 다루는 기업이 또 매우 큰 기업이 또 있습니다. 뭐 회사의 시가총액이 1조 가량 되는 그런 거대한 기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오메가3 같은 건강 보조제 알죠? 어떤 미세조류 같은 경우는 어떤 조류 그 플랑크톤 같은 경우는 이런 오메가3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종류를 발굴하고 그런 종류를 발굴해 가지고 대량으로 배양을 함으로써 이제 또 이런 성분들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이 바다에 있는 생물들로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미세조류를 통해서 의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치료요법 그리고 화장품으로도 많이 또 사용을 하는 등등의 상당히 생각보다 다양한 부분에 산업 전반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 미세조류를 배양을 하냐면 바다 자체에는 생물들이 막 섞여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종들이. 그래서 이 특정 종만 분리를 해서 그 분리한 종을 가지고 그 종만 대량으로 클 수 있도록 이렇게 대량 배양하는 방법들을 또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량 배양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겠는데 크게 나누자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오픈 시스템, 그러니까 실제 열려있는 시스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기 그 뭐 호주라든지 그렇게 땅이 넓은 지역에 아주 이렇게 광범위하게 대량으로 키움으로써 이렇게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는 이점은 있지만, 그렇지만 뭐 날씨 상황에 따라서 뭐 영향을 받거나 그런 부분은 한계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거는 그 나라 기후라든지 혹은 그 목적 혹은 그 종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오픈 시스템으로 대량 배양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거에 반해서 이렇게 폐쇄된 시스템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생물을 이렇게 딱 클로즈된 시스템으로 키우다 보니까 어떤 다른 생물들이 침투해서 오염이 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상당히 낮겠죠. 그리고 딱 다 이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딱 그 수확할 수 있는 양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미세조류를 대량 배양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미세조류를 얘기했다면 이제는 해조류로 갈 수 있겠거든요. 해조류 같은 경우는 씨위드라고 그냥 부르면 되겠는데 뭐 거대조류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 해조류 같은 경우도 이제 이 해조류를 이용하기 위한 특성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해조류가 가지고 있는 성분들을 보시면 알 텐데 여기 보시면 대부분은 수분이지만 수분을 빼고 건조시키고 나면은 그 해조류의 가장 많은 부분이 탄수화물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다당류인데 이 다당류 같은 경우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 해조류의 그 겉표면부터 위치하는 분포 위치에 따라서 뭐 세포벽 다당류도 있겠고 뭐 점질 다당류도 있겠고 저장 다당류 이렇게 다양한 다당류가 있는데 여기서 점질 다당류라는 경우는 보시면 이거는 특이한 다당류인 게 육상식물 같은 경우에도 다 세포벽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 점질 다당류는 육상식물은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상식물에는 없는데 이런 해조류만 가지고 있는 특이적인 다당류거든요. 이게 왜 있냐면 이 해조류 같은 경우는 바다에 살아가니까 바다에는 이제 해수에는 그런 여러 가지 있는 이온을 선택적으로 또 흡수하고 뭐 빼내고 이런 경우를 통해 가지고 수분을 유지하기 위한 기작을 할 수 있는 게 이 점질 다당류인데 이 부분들을 또 자세히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성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예를 몇 가지를 조금 간략간략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알긴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갈조류, 갈조류 해조류에 가지고 있는 그 성분인데요. 이 갈조류 같은 경우는 어, 그 인간 같은 포유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섭취를 해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배출되는데 반면에 이제 바다에서는 전복 같은 생물들이 이제 먹고 전복은 이 갈조류를 이 알긴산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먹이로 많이 사용을 되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그 다당류이기 때문에 탄탄한 그 어떤 골격 같은 구조를 유지해 주는 점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해서 이미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 이제 식품 관련된 부분이 있겠는데 여기 그림 보시면은 지금 이게 라면이죠. 라면의 면발이 탱탱하게 점성을 유지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마 한번 집에 가서 봐보세요. 라면 뒤에 보면은 이게 다양한 성분들이 있어서 못 봤겠지만 보면 알긴산이라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마찬가지고 젤리도 하면 그 점성 부분 바로 이해 가시죠. 여기에도 알긴산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맥주의 거품 같은 경우도 거품이 안정돼야겠죠. 안정된 상태로 그 유지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 거품을 안정시키는 부분에도 알긴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그 가끔 뉴스에 이제 가짜 달걀 이런 부분도 많이 뉴스가 나오는데 이 가짜 달걀이 먹는다고 어떤 그 몸에 안 좋은 게 아닌 게 이것도 알긴산을 가지고 성분을 가지고 이렇게 점성을 이렇게 진짜 달걀처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긴산이라는 건 먹어도 인체에 무해해요. 왜냐하면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소화되지 않고 뭐랄까요, 소화가 되지 않을 뿐 인체에는 무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긴산으로 만들 수 있겠고 요즘 같은 경우 일부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이렇게 알긴산을 이걸 먹으면 포만감이 있겠죠. 포만감이 있는데 소화가 흡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살은 찌진 않겠죠. 네, 이런 방향, 이런 알긴산 같은 경우가 이미 다양한 식품에 이렇게 활용이 되고도 있고 그리고 이런 그 구조를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의료 분야에서도 사용이 되고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섬유공업 이런 부분에서도 알긴산이 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그 다당류 같은 경우를 보면 뭐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지만 이 갈조류가 가지고 있는 포코이단이라는 이런 성분 같은 경우에 어떤 이제 항암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분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건강 보조제화해서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음, 홍조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카라기난 이런 성분이 또 있겠고, 그 다음에 홍조류에서 또 다른 건 아가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는 이제 실험실에서 어떤 실험을 하면서 박테리아나 미생물들을 배양할 때 그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기반 물질로도 많이 흔히 사용을 하고도 있고요. 이 아가라는 것이 또 우뭇가사리에서 추출한 부분이거든요. 우뭇가사리 또 많이 식품으로도 활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해조류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놓고 갈 수 없는 부분은 바이오 에너지, 그러니까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을 가지고 이용하는 에너지가 해양 바이오 에너지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 이 해양 바이오 에너지는 우리가 바이오 에너지를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눴을 때 3세대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기 위해서 먼저 1세대, 2세대, 3세대의 특성을 알아야겠죠. 어떤 생물인지. 1세대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과거에 옥수수나 뭐 사탕수수 같은 이런 작물들을 대상으로 그 에너지를 만드는 이런 경우를 1세대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게 전부 다 식량 자원이다 보니까 우리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서 뭐 식량의 일부가 그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듯이 마찬가지로 이 식량 자원을 에너지화하게 되면은 경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부분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육상 자원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모든 부분에서 경쟁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봐서 그다음에 2세대에서 이제 식물 줄기 같은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또 에너지를 자원화하는 이런 방법들이 개발이 됐는데 이 식물 줄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셀룰로즈라고 매우 탄단한 그 섬유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깨내고 하는 경제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넘어온 게 이제 3세대 같은 경우에 바다에 있는 플랑크톤 혹은 해조류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얻는 부분인데 이 에너지가 이거 같은 경우는 미세조류와 해조류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세조류 같은 경우라면 보시는 것처럼 플랑크톤 눈에 안 보이는 작은 생물들 이런 플랑크톤들을 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 있고요. 특히 이 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방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이오 디젤화하거나 많이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반면에 이런 거대 조류, 해조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바이오 에탄올화, 전부 탄수화물 성분이 많다고 했죠. 이 부분을 이제 바이오 에탄올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3세대인 이유는 기존의 1세대와 2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들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식량과 경쟁한다는 부분 아니죠. 식량 아니죠. 그러니까 경쟁에서 문제가 없고 육상에서 이걸 재배하기 위해서 그 토지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한계가 있지만 바다에 널려 있잖아요. 바다에서 이제 키울 수 있고 그리고 옥수수나 뭐 이런 자원 같은 게 몇 달, 수개월 혹은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이제 키우지만 이런 미세조류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도 두 번도 분열을 하거든요. 분열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의 생산량이 또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세대 바이오 에너지라고 평가를 받고 그리고 이런 에너지를 계속 개발하기 위한 그런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한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여러 가지 적용되는, 활용되는 부분들이 많겠지만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아마 알 수도 있거나 혹은 딱 이해가 가실 수 있는 부분이 이런 홍합 같은 이런 생물들 보시면은 그 주변에 떨어뜨리려고 하면 이게 상당히 끈끈하게 붙어 있죠. 이 붙어 있을 수 있는 이런 이유가 보면 여기에 보이는 이런 각각의 이런 족사라는 게 있거든요. 이 한 마리가 수십 개, 수백 가닥의 족사를 딱 붙여가지고 몸을 고정시키는데 이게 그 힘이 매우 그 강력해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용을 해가지고 이 원리를 이게 이제 홍합이 만들어낸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게 인간에 무해하는 그런 생물 친환경적인 부분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의료용으로 이제 수술하는 그런 접착제라든지 그런 부분으로도 활용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거는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 개발된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갑각류 같은 거를 먹게 되면 그 껍질이 새우나 이런 게나 전부 다 껍질이 키틴이라는 이런 단단한 이런 성분인데 다 먹고 버리죠. 먹고 버리는데 이 키틴이라는 것에도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뭐랄까 유용한 성분이라든지 혹은 이것도 이제 그 골격 구조로서 이제 어떤 그 수술용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개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키틴 같은 경우는 인체에 이제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키틴의 구조인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 부분들 있죠. 이 부분들 이 아세틸기를 떼고 나면 이거 떼고 난 이런 구조를 키토산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키토산 형태로 간단하게 전환시켜줘 가지고 또 이거를 이제 그 포유류가 흡수할 수 있도록 인간이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또 뭐 오메가3 지방산 이런 것도 있겠는데, 여기 보시면 일본의 예를 들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섬나라죠. 그만큼 바다가, 노출되어 있고, 크로시아 난류뿐만 아니라 한류가 접촉하기 때문에 다양한 생물 자원이 있는데, 그중에 일본 사람들이 장수한다는 그런 말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고, 그 다음에, 실제로 측정된 결과에 따르면 일본에 있는 아이들의 지능 지수가 높다, 이런 그런 결과들도 있는데, 이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을 또 조사를 해봤더니 생선을 많이 먹어서 그렇대요. 그 생선, 등푸른 생선에 뭐 오메가3가 많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오메가3라는 게 사실 자세히 보면은 다양한 지방산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중요한 부분들, 그 오메가3 보조제를 먹으면은 흡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EPA라는 부분이랑 DHA라는 부분인데 이 EPA 같은 경우는 뭐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킨다는 이런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DH 같은 경우는 뇌에 있는 그 조직을 훨씬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지능과도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바다와 관련돼서 이 오메가3가 중요한 게, EPA 같은 경우는 육상에 있는 식물들도 상당히 또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DHA라는 거는 육상에 있는 식물들 같은 경우는 뭐 들깨류라든지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거나 매우 낮고요. 바다에 있는 생물들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성분이 이 DHA인데, 네. 그래서 이 DHA를 건강 보조제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에는 이제 등푸른 생선을 가지고 이 생선을 잡아서 기름을 추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메가3를 만들기도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등푸른 생선 같은 경우에 이 생선이 가지고 있는 오메가3도 어떻게 보면은 생물 농축에 의해 가지고 이 생선이 잡아먹은 아래에 있는 그 플랑크톤이라든지 걔네들이 생산한 그 오메가3가 몸속에 농축된 거거든요. 근데 그 농축됐다고 얘기를 한다면 오메가3 같은 좋은 것도 농축이 되지만 동시에 그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뭐 중금속이라든지 그런 성분들도 농축이 됐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아예 이 플랑크톤을 미세 조류를 키워가지고 미세 조류에 보이는 여기 지금 이렇게 어떤 종들은 이렇게 지방산 오메가3가 이렇게 꽉 차 있는 이런 종들이 있거든요. 이런 종들을 찾아서 개발해서 직접 미세 조류로부터 오메가3를 얻는 이런 것들도 요즘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바다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는데, 특히 동남아 같은 경우 밤바다에 혹시 이런 야광의 이런 현상을 혹시 본 적 있나요? 아니면 뭐 영화 같은 데서도 본 적 있을 텐데, 이게
이제 다양한 생물들 중에서 발광을 할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생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야광충이라는 이런 야광충이 있는데 이런 플랑크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 몸속에 루스페린이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그 루스페린이라는 그 물질이 이게 어떤 물리적인 물이 파도가 치거나 그런 자극을 받으면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 효소에 의해 가지고 이게 산화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이렇게 빛 형태로 나오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밤 바다에서 아니면 혹은 그 깊은 바다에서 어떤 그 군사적인 목적으로 잠수함이 이동할 때 그런 부분들을 이런 생물에 발광하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해를 하기 위한 이런 연구도 이런 생물을 가지고 또 적용을 해가지고 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 이제 이 생물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실에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 컴컴해졌을 때 이걸 이렇게 키우고 있는 밭을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빛이 진짜 이런 빛이 반짝반짝 나오는 신기한 이런 야광을 보이는 생물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해양을 보면은 해양이 이제 오염이 되잖아요. 해양 오염이라는 걸 먼저 뭐지 보자면 오염이라는 거는 인간에 의해서 어떤 물질이나 에너지가 유입이 되어가지고 이런 생물 자원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업 활동 혹은 기타 직간접적인 모든 부분에 피해를 주는 부분은 해양 오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오염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내추럴한 이벤트, 그러니까 자연 현상 그대로 발생하는 그런 현상들,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육지로부터 담수가 염분이 낮은 물이 유입이 급격하게 되면은 이 연안에 있는 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보겠죠. 일부 생물들은 죽겠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문제가 없죠. 뭐 마찬가지 태풍이나 이런 경우도 바다를 뒤집어 놔가지고 이제 해양 생태계가 일시적으로 망가질 수도 있지만 반면에 해양에 있는 그 물질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저 깊은 데 있는 그 물질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순환되도록 해가지고 오히려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오염 혹은 그런 밸런스가 깨진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반면에 인간에 의해서 뭔가 오염되는 효과 그런 임팩트를 앤스로포제닉 인간의 인류에 의한 그 효과라고 하거든요.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어, 비가역적인 기후변화라든지 뭐 해양 산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 보면은 그 어떤 그 적조, 바다에 이렇게 색깔을 변화시키는 생물들의 그 블룸으로 인해서 발생한 적조라든지 혹은 기름 유출 같은 부분들은 일부 일시적으로는 그 생물을 통한 그런 어떤 제어라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기술들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또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석유 소비량이 당연히 늘어나면서 활발하게 유조선을 통해서 원유가 이제 이동되고 있죠. 근데 그런 과정 중에 원유선의 그 충돌이나 등등에 의해 가지고 기름이 유출되는데 이 유출되는 기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십 년을 거쳐 가지고 서서히 다양한 뭐 생물이나 박테리아에 의해 가지고 분해가 아주 서서히 되는데 그렇게 분해를 할 수 있는 생물들을 직접 이제 가지고 얼마나 오일을 얘가 섭식을 할 수 있는지 혹은 실제 분해까지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또 그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그 성분들이 있는데 그 성분들마다 그거를 분해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박테리아들이 다르니까 그 박테리아 미생물들을 아예 통째로 이렇게 칵테일처럼 하나로 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처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유 유출뿐만 아니라 이제 적조 같은 경우는 이 바다에 이렇게 색깔을 만들면서 이제 이게 간단하게는 시각적으로 보기에 불쾌하거나 냄새가 난다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생태학적인 문제를 넘어서 더 큰 부분은 양식장에 이제 키우고 있는 물고기를 직접적으로 죽이니까 그게 피해가 되겠죠. 근데 이 적조가 일어나는 규모가 매우 클 수도 있거든요. 매우 크게 되면 그걸 바다에서 전부 다 제어는 할 수 없잖아요. 할 수도 없고, 경제성도 없고. 그런데 이 적조 같은 경우 양식장, 그러니까 최소 그 생물을, 그 어류를 키우고 있는 그 양식장 안에서라도 적조를 제어할 수 있으면 이거는 경제적인 어떤
타산이라든 이해타산 그 효과가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기반을 해가지고 이 적조를 또 제어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바다에서 이 생물 자원을 통해서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가장 지금도 흔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황토를 그냥 바다에 이렇게 뿌리는 거거든요. 황토가 저렴하기도 하고 다른 생물에 큰 피해를 주지도 않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을 하는데 또 연구를 많이 하는 경우가 어떤 부분이냐면 각 나라마다, 각 해역마다 특히 매년 적조를 일으키는 생물들이 주요한 종들이 있거든요. 그 종들을 파악을 하고 그 종을 특이적으로 매우 잘 먹는 그런 포식하는 생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포식하는 생물들을 알고 그 생물들을 어떤 식으로 배양을 대량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적조가 났을 때 그 양식장에 투입을 해가지고 친환경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또 연구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또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적조 생물들을 그 포식자들이 이렇게 섭식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연구들을 통해 가지고 환경 오염, 해양 오염을 조금은 볼 수도 있겠고, 마지막인 부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양식 어류거든요. 바닥에 특히 이거 같은 경우 넙치나 뭐 그런 생물들 같은 경우 우리가 회나 이렇게 많이 또 먹죠. 근데 이 넙치 같은 경우 또 다양한 살아가면서 이제 질병이 걸릴 건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스쿠티카라는 그 기생충이 있거든요. 그 기생충이 이 넙치에 상처를 내고 상처를 낸 부위를 통해서 감염을 해가지고 이 양식 어류들을 상당히 많이 폐사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은 어떻게 제어하는 줄 아세요? 가장 흔하게 이 감염된 넙치의 기생충을 죽이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보이는 뭔가 딱 봐도 위험하게 보인 이게 그 포름알데하이드 포르말린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르말린이라고 하면은 발암 물질이에요. 발암 물질인데 요것을 그 많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매우 농도가 낮은 상태로 이것을 바다에 양식장에 실제로 뿌려줍니다. 그런 방식으로 기생충을 조금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이 방법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승인돼가지고 그 많이들 쓰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스쿠티카충이라든지 수생균 등의 일부 감염류에 사용을 해가지고 제어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근본적인 포르말린은 문제가 되는 약품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조금 친환경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겠냐라는 방법을 이제 또 바다에 있는 생물 그리고 그 생물이 가지고 있는 바다에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자연적인 그런 생태적인 생리적인 그런 특성들을 또 이용을 해서 이거를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는 게 어, 지금 보시면 양식 어류 음, 양식 어류 질병 방제 물질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해양 생물의 자기 방어 기작 생산 물질 활용이라고 했는데 이 스쿠티카라는 이 감염시키는 기생충을 이제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는 어떤 그 해양 와편모류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있어가지고 이 생물이 어느 정도나 그 기생충을 잘 죽이는지를 이렇게 연구를 하고 실제로 지금 보시면 이게 기생충이거든요. 이게 기생충인데 이 기생충에게 그 잘 죽이는 아까 그 생물이 뿜어내는 물을 가지고 그 물 속에는 그 기생충이 노출되면은 그 생물 같은 경우는 그 기생충을 포식자라든지 적으로 인지를 해가지고 이 다른 어떤 2차 대사물질을 뿜어내거든요. 그 물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기생충에다가 넣어줬더니 기생충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죽게 되는 경우. 그렇지만 이게 그 기생충에만 타깃하고 다른 생물한테는 타깃하지 않는 이런 복잡한 어떤 어, 먹이와 포식자의 관계 이런 게 바다에는 수십만 종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종들만의 그런 선택적인 고리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는데 그런 것들을 알아내고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넙치의 기생충을 제어하는 부분도 네,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또 해양 오염에 대한 일부분을 이렇게 생물 자원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한 부분들을 요약을 하자면, 인류가 실제 탐사한 바다는 전체의 뭐 5%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일부만이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그 해양 생물들도
발견된 부분은 매우 일부다. 그렇지만 이 해양 같은 경우는 당장의 지구온난화 등을 포함해서 기후위기 해결의 실마리이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이 바다이고 동시에 이 해양 환경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또 해양 생물 자원을 활용을 함으로써 이렇게 다양한 인간에게 유용한 물질을 제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수혜, 새로운 그 산업을 또 만들 수 있는 부분도 해양이라는 대상이 되겠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해양이 여기 이제 대학생들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할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지구과학 수업 고등학교 때 많이 들으면은 지구과학에서 지질도 배우고 그다음에 천문도 배우고 뭐 대기도 배우고 해양도 배우는데 해양의 비율이 1, 20%로 매우 작거든요. 매우 작아가지고 그래서 해양에 대해서 많이 모르거나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지구과학을 배워도 적은 경우가 많은데 이 해양을 생각보다 이 해양에서 하는 지구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역할이 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사 같은 경우는 각각 사람 한 명 한 명을 치유하는 부분이라면 어떻게 다르게 보자면은 해양을 연구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지구 전체를 치료하는 의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더욱더 앞으로 네, 큰 역할들을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이 해양을 연구하는 부분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기회를 통해 가지고 해양을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고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또 해양을 전공하는 사람도 있겠고 아닌 경우에도 언론이나 등등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 강의를 통해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